안녕하세요. 저는 액세스랩 주식회사 대표 유명환입니다. 원래 한 달쯤 전에 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 서버에 대한 얘기들도 자꾸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실제 이런 세미나 요청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여서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약에 분위기가 좋고 나쁘지 않으면 이제 2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앞부분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2주 사이에 암 컴퓨터나 혹은 암 칩이나 혹은 암 서버 관련된 어떤 소식들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기사에 올라오는 내용만 가지고는 잘 내용이 모르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제 이 내용의 이 배경이 뭐고 그 내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호응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 세미나의 이름이죠. 원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전 스타일로 만든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제목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다들 왜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가 암 서버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제목은 다들 왜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특강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준비했던 사진입니다. 요게 제가 90년대에 접했던 컴퓨터들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여드린 건데요. 요게 제가 1990년대에 접했던 컴퓨터 모습들인데요. 왼쪽은 제가 1999년도까지 대학원 다닐 때 썼던 컴퓨터입니다. 약간 모습은 조금씩 다를 건데 그때 컴퓨터를 써봤던 사람이라면 펜티엄 2 266에 메모리는 16MB, 하드디스크는 3GB 였던 게 제가 1999년도까지 대학원 때 사용했었던 제 컴퓨터 사양이었고요. 오른쪽은 제가 94년도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저에게 컴퓨터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저도 딱 이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 모델이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왼쪽에 있는 컴퓨터도 나름 예쁜 모양으로 바뀐 거지만 94년도에 컴퓨터 모니터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당연히 가격이 비쌌던 만큼 거의 평면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 보통 컴퓨터의 콘솔은 검은색의 흰 글씨였는데 이 녀석은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에게 처음 유닉스라는 걸로 이제 다가가게 된 선스팍 스테이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기 마우스도 오른쪽에 보시면 광학 마우스인데 이때 광학 마우스는 밑에 광패드가 있었고 버튼이 3버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리눅스 사용하실 때 왼쪽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카피 페이스트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한 대가 그 당시 제가 선배들에게 듣기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했었는데 실제 수치적인 사양은 몇백 메가헤르츠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사양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냈냐면 왼쪽이 그렇죠, 추억의 선이죠. 왼쪽이 인텔 CPU고요. 오른쪽이 이제는 오라클에 인수된 정말로 말 그대로 추억의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의 썬 스팍 CPU 기반인데 이 칩이 리스크 기반이고
왼쪽에 인텔은 시스크 기반이었는데 그 당시 인텔은 서버니 뭐니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사양의 CPU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인텔에서 엄청난 수의 서버 CPU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는 서버라고 하면 인텔 서버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시피 한 뭔가 굉장히 시대가 이렇게 9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급변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씬을 한번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인터넷상에 ARM CPU랑 인텔 CPU 비교할 때 시스크 리스크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비교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요즘 나오는 인텔 CPU는 그 내부 구조를 이렇게 명령 단위별로 많이 쪼개다 보면 결국 인텔도 세부적으로는 리스크 기반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크냐 리스크냐의 개념으로 리스크가 더 유리하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ARM 서버나 인텔 서버를 비교하는 거에 좋은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 CPU 내부의 칩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또 그거에 대한 칩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진을 뽑아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ARM 서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10년 동안 ARM 서버를 개발해 오면서 저희에게는 ARM 서버가 한 몇 차례 붐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 번도 붐이 일어나지를 않다가 애플이 저희 회사를 도와주듯이 애플의 맥북이 출시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 암칩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게 작년 11월 11일 날 애플이 M1 칩을 공개를 하고, 그 M1 칩이라고 불리는 암칩을 맥북에 적용하는 것부터 실제 지금 암 서버, 암 컴퓨터에 대한 굉장히 빠른 내용들이 급변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M1 칩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게는 이 유나이티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는 통합 메모리 뭐 구조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하던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 녀석이 굉장히 쇼킹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암칩으로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오고 있었지만 칩 자체에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게 요 컨셉이라,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애플이 M1 칩을 공개하고 그 M1 칩 기반의 ARM 맥북을 공개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클라우드 하면 전 세계 넘버원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벌써 2018년도 11월달 리인벤트 행사에서 자사가 개발한 ARM 서버용 칩 그래비톤 1이었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서버, 그리고 아마존은 그때부터 ARM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공개한 이후에도 국내에는 거의 ARM 서버에 대한 미동조차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는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 이 ARM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던 건 바로 애플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존이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만들어도 우리가 이쪽에서 접하는 거는 그저 VM 인스턴스 하나 띄워가지고 쓰는 거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M1 칩 기반의 맥북은 그냥 저희가 사보면 되죠. 사서 실제 써보니까 피부로 이제부터 와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ARM 컴퓨터, ARM 칩 기반의 서버, 이런 얘기들을 막연히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애플이 만들어냈던 M1 칩 기반의 ARM 맥북을 실제 써봤더니 이게 정말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피부로 느끼니까 실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ARM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애플 얘기는 빼놓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M1 칩을 공개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만에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애플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M1 칩 그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메모리 칩인데 마치 CPU의 일부를 깎아내서 집어넣은 것 같이 좀 재미난 모양의 M1 칩이 공개된 이후 한 달 정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발표를 블룸버그를 통해서 일찌감치 알았었는데 블룸버그에서 약간의 좀 틀린 소식들도 가끔 있어서 기다려봤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실제 이 얘기를 더 공식적으로 믿었던 거는 이 소식이 나오고 인텔의 주가가 6.3%나 떨어졌다는 기사 거기 있죠. 근데 만약에 6.3%나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 소식이었으면 인텔에서 무언가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전용 암칩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건 공식적인 사실이라는 반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대부분 뉴스는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아, 이제부터 만들겠구나. 근데 사실 저처럼 이쪽에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달 만에 이제부터 우리 암칩 만들래? 라고 발표를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칩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닐 거니와 서버 전용,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암칩을 개발할 때도 보통 투자 비용이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만에 이렇게 발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 전부터 자체 암칩에 대한 개발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애플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맥북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큰 반향과 그 다음에 큰 호응을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타 기업들도 이제는 발표해도 되나 라고 하는 힘을 얻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암칩 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전 세계에 또 칩하면 이 회사를 빼놓을 수 없죠.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애플 출신의 서버 전용 암칩을 설계하던 누비아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1조 4천억 원 정도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애플이 M1 칩, 그 다음에 M1 칩 기반의 맥북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근 한 달 만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은 이미 암 서버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017년에 퀄컴은 서버 칩에서는 최초로 10나노 공정의 이 장벽을 깨트린 센트릭 2400이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있죠. 그렇게 암 서버 칩을 퀄컴에서 발표를 하고, 이걸 가지고 퀄컴이 페이스북이 매년 3월 첫째 주쯤에 진행을 하는 OCP 서밋이라고 하는 글로벌 행사에서 퀄컴의 센트릭 2400이라고 하는 48개의 코어를 가진 이 암 서버 전용 칩 위에 윈도우즈 서버를 포팅해서 저런 식으로 실제 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은 늘 예전부터 같이 협력하는 관계였고, 이게 또 서버 업계만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윈도우즈 라이센스를 아무렇게나 공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윈도우즈 10 on ARM이라고 하는 암칩 전용의 윈도우즈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는 오로지 퀄컴 칩에만 현재까지는 라이센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이 갤럭시북 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갤럭시북이라고 하는 요 모델에 들어갔던 칩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암칩입니다. 현재까지 윈도우즈는 오로지 퀄컴 스냅드래곤 암칩에만 라이센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이 퀄컴이 센트릭 2400이라고 하는 요 48개짜리 코어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2018년 2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 퀄컴 본사에 가서
이 칩을 가지고 실제 개발하는 파트너사를 저희가 하기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결국 이 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결국 저 사업부는 퀄컴은 제가 봐도 저 칩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도 못 해보고 결국 중국의 조인트 벤처로 날아가서 실제는 흐지부지 사라졌죠. 그래서 이 칩을 다시 시작할 건지 말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서버 전용 칩 중에 그것은 인텔이든 AMD든 ARM이든 어디를 다 떠나서 10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깨트린 칩이 바로 이 센트릭 2400 칩입니다. 해외 사례를 조금만 더 보죠. 왜냐면 오늘 제목이 다들 왜 그런데요? 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 중에 당연히 아마존이 제일 먼저 떴었고 이미 아마존은 2018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서비스를 해오다 보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사례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존은 2015년에 거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ARM 칩을 설계하는 안나푸르나 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때부터 ARM칩 기반의 기술을 내재화했었는데요. 초창기에 알려진 바로는 큰 성능이 필요 없는 콜드 스토리지용 서버 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오고 있다가 ARM 본사에서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가 이제 가장 최근은 네오보스라고 하는 서버 전용 ARM칩 아키텍처가 나오고 그런 서버 전용의 ARM칩의 성능이 고성능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존에서는 서버 전용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TCO의 절감 효과가 40% 이상 낮다는 거는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뭐 스루풋이나 아니면 같은 테스트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낮다라는 거는 벤치마킹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이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바로 얼마 전이었죠? 오라클이 공식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 ARM칩 기반의 인스턴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칩이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알트라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의 칩이에요. 현재는 80개 코어짜리의 칩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암페어가 올해 말 보통 칩 회사가 발표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뒤늦게 실제 나오거든요. 그러더라도 최소 내년도에는 128개 코어까지가 나오는 엄청난 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페이스북 그룹 중에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이렇게 재미난 그림이 하나 올라왔는데 3기가짜리 ARM 서버 칩 4개 그러니까 쿼드코어에 32GB 메모리의 서버 인스턴스를 1시간 사용하는데 1센트 우리나라 돈을 따져봤더니 100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식의 굉장히 낮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오라클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현재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암 서버 관련된 발표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능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후지스에서 원래 이 후지스도 64개짜리 암 CPU를 작년이 아니라 2년 전에 벌써 개발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후가쿠라고 하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원래 슈퍼컴퓨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1년에 2번씩 경연대회를 해요. 그래서 탑 500이라고 해서 1등부터 500등까지 성능평가를 딱 순위를 매겨서 이제 서티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둘 다 1등을 바로 이 후지스의 후가쿠라고 하는 ARM 서버 칩으로 만든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1위를 함으로써 ARM 서버 칩이 성능이 낮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고요. 사실은 후지스 외에도 유럽에는 몽블랑이라고 하는 불어니까 하얀 산이란 뜻이죠.
이 몽블랑 프로젝트가 2015년경인가 그때부터 이미 ARM 서버 칩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고 탑 500 중에 300 몇 등을 늘 유지하는 걸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ARM 서버에 대한 내용과 실제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미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또 이런 추세에 따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이 다 끝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ARM 서버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발표가 되는데 실제 작년 6월에 엔비디아 ARM 인수 발표가 단 이후에 저희가 엔비디아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없던 엔비디아 GPU 카드에 ARM 칩 기반 리눅스 전용 드라이버가 6월 이후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실제 저희도 그거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버 전용의 ARM 칩 뿐만 아니라 요즘 저희 회사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닉이라고 하는 닉이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죠. 즉 네트워크 카드에 쉽게 말하면 CPU를 하나 포함시켜서 네트워크 카드가 단순 네트워크 카드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CPU의 로드를 조금 더 분산시키는 용도의 그러한 똑똑해진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는 스마트 닉 프로젝트에 ARM 칩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뭐 예전에는 ASIC도 일부 있었지만 거의 ASIC은 활용도 때문에 거의 못 쓰고 FPGA로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아직도 FPGA 기반의 스마트 닉은 있는 중입니다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ARM 칩을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요. FPGA 기반의 스마트 닉과 ARM 칩 기반의 스마트 닉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 자체가 달라요. FPGA 기반으로 만들 거냐 혹은 ARM 칩 기반 칩은 ARM 칩이지만 사실 그 위에 올라가는 리눅스는 일반 리눅스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ARM 칩 기반의 스마트 닉은 저희가 실제 요즘 테스트에서 준비하는 거를 보면 오픈V 스위치든 뭐든 간에 그냥 도커 올리고 하는 일반 서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브로드콤과 원래 멜라녹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블루필드라는 제목의 스마트 닉 전용 ARM 칩이 있었었는데 이 멜라녹스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기 1년 전에 이미 인수를 끝내고 현재는 엔비디아의 블루필드로 나오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이 스마트 닉에 들어가는 칩을 CPU 같은 이름의 DPU라는 이름,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요즘 이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중요한 거. 왜 이러냐는 거죠. 다들 왜 그런데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하려면 먼저 ARM 서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ARM 서버에 관련된 얘기만 좀 드릴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ARM 서버, 사실은 ARM 서버라고 하지만 ARM 서버라는 게 다른 거라기보다 일반 서버에서 CPU를 ARM으로 바꿨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제가 굉장히 간략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ARM 서버에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기존 인텔 칩 기반의 서버에서 인텔 칩 대신 ARM 서버 전용 칩으로 바꿔서 만든 서버를 ARM 서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ARM 서버는 전력은 낮추고 성능은 인텔 서버 정도만큼 높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해외에서는 ARM 서버를 계속 만드느냐? 당연히 첫 번째 전기요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전기요금이 가장 OECD 국가 중에 낮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오른쪽 요 도표는 어떤 그림이냐면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서버가 많이 들어가는 특정 건물 내에 들어가는 전력의 사용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 봤더니 냉각비가 거의 반이고 나머지가 실제 각각의 기계들과 서버들에 투입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암 서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만 그럴까요? 이미 국내에서도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해보면 이제 업체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기업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서 일정 상면 면적을 마치 호스팅처럼 월 정액제로 갖다 쓰는 업체들은 전기요금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어차피 월 정액 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전기요금도 아마 지금의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날짜를 비교해 봤는데 근 1, 2년 만에 계속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고, 전기요금은 예전에 우리가 한미 FTA 된 적이 있었죠. 그 한미 FTA 된 이후부터 전기요금이 계속 매년 몇 점 몇 프로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월 전기요금이 보통 10억 단위 정도는 될 건데, 거기에서 몇 프로만 올라가도 굳이 안 내던 돈을 굳이 내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1억 원만 더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1억 원만 더 내는 거면, 그럼 그 1억 원을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마진율 10%를 계산했을 때 실제 내가 영업은 10억 원 이상을 해야 우리가 똔똔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은 뭐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전기요금 종량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기요금 이슈인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로 전기요금 소모 전력 이거 딱 하나 때문에 암 서버에 그렇게 이슈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암 서버일까라고 하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암이다 보니까 저전력, 낮은 전력의 성능은 올리는 고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드웨어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블루투스 같은 거 있죠. 보통 블루투스를 우리가 왜 이더넷 케이블을 랜선 할 때 그 랜선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그 에어리어 범위가 결정되는데, 블루투스를 뭐라고 하냐면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팬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 한 명 자기 주변 정도만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좁겠죠. 그런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블루투스는 킬로미터 단위까지 신호를 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옴니버스 방식의, 그러니까 옴니 방식의 안테나를 쓰는데, 전후 좌우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구 형태의 에너지가 퍼져 있다면, 이렇게 구 형태의 에너지를 차력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력을 막 이렇게 빚으면 일렬로 이렇게 쭉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지향성 안테나를 쓰면 일반적으로 방향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지니까 더 멀리 갈 텐데, 이때 전력을 더 높이면 당연히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전력은, 제가 밑에 공식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써놨는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근데 전압은 안 바뀌어요. 그죠? 원래 전격 전압이니까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값은 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오래 하다 보면 전화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느끼는 전류의 힘은 전류에서 나와요. 그래서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고, 즉 전력이 높고 낮음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전류가 높고 낮음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려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는 건 뭔가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전류값도 높아져야 정상일 건데, 암 서버의 핵심은 전력은 낮추면서 성능을 어떻게 높였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암칩에서 예전부터 내놓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 퍼포먼스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밑에 쪽에 에너지는 어때요? 내려가거나 오히려 성능은 올라가는데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밑에를 잘 보시면 요 NM이라는 게 나노미터, 우리가 왜 반도체 얘기할 때 나노 공정, 나노미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나노 공정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칩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을 텐데 이 선이 서로 붙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근접하게 몇 나노미터까지 가까워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칩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썼던 예전의 컴퓨터용 메모리 카드 사이즈를 기억하신다면 요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진 걸 아실 수 있을 건데 핵심은 그 메모리 칩 소자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밑에도 잘 보시면 나노 공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높은 성능의 ARM 서버 칩은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80코어짜리 CPU입니다. 이 녀석은 7나노 공정이에요. 이미 10나노가 깨진 지 벌써 오래인 거죠. 사실은 아까 10나노 서버 칩의 10나노를 제일 먼저 깬 회사는 퀄컴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나노 이내에 7나노를 가장 먼저 깬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 파웨이입니다. 파웨이의 쿤펑이라고 하는 서버 전용 칩이 있는데 이 녀석이 7나노 64개짜리 코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오는 건 이제 5나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인텔은 그러지도 않은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왜 ARM 서버에 대한 관심을 해외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갔겠죠. 근데 어쨌든 ARM 서버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혹은 애플이 왜 이제까지 잘 써오던 인텔 칩을 ARM 칩으로 바꿨을까?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인텔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몇 년째 새로운 서버 칩이나 새로운 칩들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인 거죠. 근데 저희 회사처럼 하드웨어 제품을 내놓는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칩이 나와줘야 그래야 그 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몇 년 동안 새로움이 없었던 인텔 칩을 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을 기대한다는 게 어려워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HP나 델 컴퓨터나 서버를 사나 대만에 있는 ODM 그 서버 전용의 이름 없는 서버를 사나 사실 마더보드도 거의 비슷하고 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RM 서버가 인기가 대두된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인텔 자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ARM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로운 칩 설계가 제일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렵지 않게 제가 간단하게 MP3 플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니까 MP3 파일을 저장한 SD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SD카드에서 MP3 파일을 CPU가 읽어옵니다. 그런데 MP3 플레이어, 예전 우리 왜 아이리버나 이렇게 굉장히 작은 MP3 플레이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간 칩 자체의 CPU 성능이 낮다 보니까 MP3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코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럴 때 MP3 코덱을 디코딩해주는 디코더 칩이 있어요. 제가 여기 코덱이라고 했는데 MP3 디코더 칩이 있습니다. 그러면 CPU는 MP3 파일을 읽어다가 디코더를 통해서 디코딩을 하겠죠? 그러면 MP3 인코딩을 디코딩하면 바로 귀에 들릴 수 있는 포맷이 아니라 이 녀석은 여전히 디지털 타입의 웨이브 같은 파일이 나오는 거죠. PCM이나. 근데 우리 사람 귀는 이 파형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타입을 아날로그 타입으로 바꿔주는 컨버터라는 DA 컨버터 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CPU, MP3 디코더, DA 컨버터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칩으로만 따지면 3개의 칩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MP3 플레이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10년 이미 훨씬 더 전에 학생들 그 프로젝트 멘토링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할 때 8비트 프로세서 가지고 MP3 플레이어 만드는 거를 많이 멘토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칩을 3개 쓰는 것보다 이 3개의 칩을 한 칩으로 만들면 가격도 싸지고 사이즈도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귀에 걸 수 있는 귀걸이 정도 사이즈의 매우 작은 MP3 플레이어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즉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전부 다 담아 놓을 수 있는 걸 우리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암 서버의 강점이냐? 요게 저희가 2017년에 개발이 끝난 V랩터 XG2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당시 슈퍼마이크로에서 그 서버 케이스를 받아다가 저희가 거기에 저희 마더보드를 집어넣어서 만든 서버였었어요. 한 10세트 지금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팔 수는 없습니다. 조금 비운의 서버였었어요. 요거 개발하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개발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간 요 ARM 프로세서라고 저기 보이는 요 서버 칩, 저희가 2년 정도 개발해서 드디어 개발이 끝났더니 그 당시 이 회사가 이제 사모펀드에 팔린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 서버를 저희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해도 이 칩을 구할 수 없어서 저희가 출시를 못한 서버인데 볼 때마다 좀 짠한 서버입니다. 근데 자유로운 칩 설계가 서버에서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잘 보세요. 요 서버의 구성은 마더보드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이 마더보드와 연결되는 뒤편 인터페이스 보드가 있습니다. 다음번 제가 세미나를 할 때 BM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건데, 우리 왜 서버에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뒤편 쪽에 서버를 우리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서버를 원격으로 전원을 켰다 끕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꺼져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의 전원을 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중앙에 있는 CPU가 아니라 그 서버 마더보드에 작은 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칩에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 칩에 요 CPU를 켜라, 전원을 켜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런 인터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보면 요렇게 10기가 이더넷 소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기가가 지원되는 서버라는 거죠. 이 저희가 만든 서버는. 그런데 잘 보시면 10기가 이더넷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10기가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가 꽂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서버에 네트워크 카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소켓만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이 ARM 프로세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 ARM 프로세서는 내부에 10GBps 이더넷 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기가 네트워크 카드 2장이 이 하나의 ARM 프로세서 내부에 들어있는 칩을 저희가 사용했었어요. 사실 이 소켓도 잘 보시면 높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10기가 2개 소켓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칩당 2개씩 지원되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이미 칩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선만 잘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의 장점은 첫 번째, 보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모된 전력도 낮겠죠. 두 번째, 네트워크 카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당연히 서버 전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전체적인 소모 전력도 낮췄고 가격도 낮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현하기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ARM 서버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칩 내부에
실제 이 인텔 기반의 그 컴퓨터 설계는 인텔은 버스 타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인텔 CPU 내부는 누구도 그 내부를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텔은 CPU 자체를 공급하는 개발도 하지만 공급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인텔의 관점에서는 자기네가 공급하는 하드웨어 칩 기반에 다양한 것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칩 기반의 버스 아키텍처가 인텔 아키텍처의 기본이라면 ARM은 그 CPU 내부부터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국에 있는 ARM이라는 회사는 CPU의 코어만 줍니다. CPU는 내부에 우리가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해석해주는 CPU 코어라는 게 있고, 이 CPU 코어에 예를 들어서 USB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메모리들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것처럼 이더넷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 컨트롤러들을 이 하나의 CPU 코어에 붙여서 하나의 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ARM이라는 회사는 이 CPU 코어를 라이센싱합니다. 그럼 그 코어를 라이센싱한 칩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거기에 지금 이 사진과 같이 네트워크 카드 2장을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는 만약에 로봇에 사용하는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모터 제어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RM은 칩부터 이미 시스템 사양에 맞게끔 이미 내부 구조를 칩부터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엑스진, 여기 보면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엑스진이라는 칩이 있고, 이 칩은 HP가 실제 이런 식의 블레이드 서버를 만들어서 런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서버는 미국의 페이팔이나 국내에도 반도체 기업에서 VDI 서버용으로도 사용을 해본 것처럼 실제 출시가 됐었는데, 저희가 사용한 칩은 이 엑스진 1이 아닌 2 칩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칩 내부에는 8개 CPU 코어가 있고, 그 밑 안에 이렇게 네트워크 카드 2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부에. 그러니까 저희는 선만 잘 따다가 소켓만 붙여주면 네트워크 카드를 굳이 사서 꽂지 않더라도 텐지를 보다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ARM 서버의 또 하나의 가장 좋은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애플의 유나이티드 메모리 아키텍처라는 부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애플의 M1 칩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구조가 사이트에 또 나오는데, 자, 이미 이런 칩의 형태는 이번에 M1 칩에서 처음 쓴 게 아니라 애플의 아이패드를 분해하면 이미 그런 형태는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 아이패드 프로 버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때 이 아이패드 프로 가지고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능이 뛰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인 왼쪽에 컴퓨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CPU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들이 버스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PCI 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통해서 뭐 다양한 카드를 꽂고 있는데 그 중에 GPU 카드를 꽂습니다. 그러면 GPU 카드는 또 수많은 GPU 코어가 있고, 이 수많은 GPU 코어와는 다시 또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들이 버스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버스 구조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자 그냥 여기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확장성이 뛰어나서 무언가 범용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장하기가 쉬워서 버스 아키텍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확장하긴 쉬운데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그냥 무식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쪽에서 만약에 똑같이 데이터를 쏘게 되면 어떤 일이 이 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당구 칠 때는 이걸 쫑이라고 했는데 충돌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버스 아키텍처는 항상 무언가 처리를 할 때 대부분 스피드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낮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 충돌 감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랜선이라고 불리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이더넷 케이블도 우리가 버스 구조로 이렇게 각각의 케이블링 연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 네트워크 공부할 때 이더넷에서 맨날 CSMA CD라고 맨날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C, 캐리어, S, 센싱, M, 멀티플, A, 액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리어,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미디어를 캐리어라고 합니다. 통신사업자를 캐리어 사업자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 이더넷 케이블을 우리가 센싱하는데 언제 센싱하냐?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플 액세스 할 때. 그럴 때 CD, 끝에 있는 CD는 콜리전 디텍션, 충돌 나는 걸 감지하는 거죠. 항상 무언가 이렇게 버스 구조에서는 항상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범용 CPU,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CPU와 GPU가 일을 할 때 CPU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언가 얘기를 받고 그걸 다시 또 버스 구조를 통해서 GPU를 보내면 GPU는 다시 또 버스 구조를 통해서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느린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M1 칩은 실제 딱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식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거는 메모리를 중간에 놓고 CPU와 GPU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CPU가 여기다 데이터를 써놓으면 GPU가 가져가면 됩니다. GPU가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내놓으면 CPU가 가져가면 돼요. 단적으로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는 버스길을 상당히 단축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칩 설계가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칩을 아예 내 용도에 맞게끔 자유롭게 바꿔서 전력 소모는 무지하게 낮추고 단가도 낮추는데 성능은 뛰어나게 올릴 수 있거나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ARM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애플의 M1 칩이었고요. 서버도 사실은 이렇게 자유로운 칩 설계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인텔 서버에서 많이 사용됐던 GPU든 아니면 NIC든 뭐든 칩 내부에 많이 넣어놓고 분산을 시키면 상당히 비용과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ARM 서버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칩 설계가 기본이다 보니까 이들이 벤치마킹을 늘 인텔을 벤치마킹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전용으로 나오는 암칩은 거의 인텔하고 비슷하게 다 오히려 자기 장점을 버리고 이렇게 버스 아키텍처로 바꿔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텔 칩 기반의 설계 방식을 버렸더니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 앞서 나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ARM 서버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꾸로 인텔 칩 설계 개념을 벤치마킹에 똑같이 따라가는지 그게 제가 오늘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보다는 굉장히 칩 설계부터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 만든 서버를 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전력도 낮추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ARM 서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적은 공간과 많은 서버의 의미는 렉입니다. 우리가 아까 상면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상면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이든 핵심은 어차피 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렉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우리가 마치 부동산처럼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하나의 렉에 최대한 많은 수의 서버를 꽂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ARM 서버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데이터 센터를 공부하려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그냥 뭐 돈 안 받고도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해왔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때 살펴봤더니 42U든 맨유든 어쨌든 렉 하나에 인텔 서버나 다른 서버를 빽빽하게 꽂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서버에 운영하다 보면 발열이 생기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특징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중간중간에 띄워서 대류를 시켜야 발열을 시키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렉에 100%꽉 차게끔 쓸 수 없는 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서버를 워낙 많이 쓰니까 하나의 서버에 굉장히 많은 수의 VM들을 띄울 텐데 아무리 서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띄울 수 있는 가상 머신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한 렉에 서버를 많이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칩은 제가 오른쪽에 써놨죠. 요즘 나오는 가장 좋은 성능의 칩은 80개에서 128개짜리 코어짜리를 씁니다. 저희 회사에서 3기가 32개 코어짜리도 고사양이지만 저가형 서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파웨이의 쿤펑 서버도 64개 코어.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아까 후지스의 후가쿠에 들어갔던 칩도 64개. 그러니까 최소한 암 서버에 들어가는 암 칩은 최소 32개에서 요즘에는 80개 코어까지 코어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열도 거의 없어요. 전력이 낮다는 건 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 띄울 수 있는 가상 머신 자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발열이 적으니까 인텔 서버 대비 더 많은 수의 서버를 하나의 렉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렉 투자 대비 많은 서버를 돌릴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겠죠. 이게 암 서버의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실제 암 서버는 쯤에 2009년이었던가 아마 그럴 건데요. 이 칼세다라고 하는 기업이 서버 전용 암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다 없어진 칩들입니다. 이때는 워낙에 성능이 낮아서 우리가 가상 머신을 띄우려면 하이퍼바이저 같은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이퍼바이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가상화 지원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때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낮았고 그래서 없어졌고요. 어플라이드 마이크로가 2012년에 처음 서버 전용을 만들었고 사실은 이 어플라이드 마이크로가 암 서버 칩을 가장 먼저 제대로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오픈스택 뿐만 아니라 오픈플로우나 SDN 같은 굉장히 많은 서버용 소프트웨어들을 암 기반으로 올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마이크로가 사모펀드에 팔렸다가 다시 리네임된 회사가 이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KBM, 지금은 마벨에 인수된 KBM의 썬더X 시리즈가 있고 가장 최근은 썬더X 3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썬더X는 이제 그렇게 크게 사업은 안 하더라고요. 유럽의 몽블랑 프로젝트가 이 칩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에 해당되는 퀄컴의 10나노를 처음 깬 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은 칩은 3cm 안에 무려 24개의 CPU 코어가 들어간 엣지 컴퓨팅용 ARM 서버 칩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 칩을 가지고 엣지 컴퓨팅 ARM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나노 공정에 중국 화웨이의 쿤펑 916이라는 칩이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마존의 그래비톤이라는 칩이 있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는 암페어 컴퓨팅이라는 칩이 원래 여기가 이맥이라고 하는 이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엑스진 계열의 칩을 초반에 쓰다가 그 다음부터 아미 네오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 서버 전용 아키텍처를 가지고 알트라라고 하는 별도의 이 코드명을 가지고 80개 코어짜리 칩을 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아까 제가 오라클 클라우드에 적용됐다는 그 칩이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아마 128개 코어짜리도 나올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암 서버를 결국 쓰게 될까? 제가 2014년도에 네이버 데뷔라고 하는 행사에 연구소장으로 일을 할 때 요 무늬만 암 서버는 가라라고 하는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네이버 랩스와도 인연이 잠깐 있었었는데요. 이때 제가 썼던 결론을 오늘 다시 그때 결론이나 지금 결론이나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결론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암 서버 얘기할 때마다 소모 전력, 그 다음에 가격 이런 얘기 늘 정말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암 서버를 쓰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낮거나 전력이 낮은 이유만으로 실제 쓴다고는 보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가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암 서버는 전력이 낮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렉에 보다 많은, 상대적으로 인텔 서버보다 많은 수의 서버를 꽂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 꽂혀진 암 서버 내에 들어간 암 서버 칩은 또 인텔 대비 보통 두세 배 이상의 CPU 코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상 머신을 띄우든 컨테이너를 띄우든 굉장히 많은 실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의 어베일러빌리티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암 서버이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이 가용성이 높아야 당연히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익이 있을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투자 대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암 서버가 저렴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가격의 암 서버라도 인텔 서버보다 훨씬 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 확장성의 의미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실제 암 서버를 저희 계속 돌리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 암 서버 에어컨 끄고 가도 내부 온도가 뭐 4, 50도 이상 돼도 사실은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꼭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보다 워낙 환경이 열악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아니면 스마트 시티, 아니면 대규모 공장 단지나 일반적으로 인텔 서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나 또는 칩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SoC처럼 담을 수 있으니까 마더보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니까 서버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서버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 서버는 꼭 데이터 센터나 일반적인 서버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확장이 보다 더 용이하다. 한 번 기술이나 도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이 굉장히 쉬워서 제가 보기에 결국 암 서버를 쓰게 되는 이유는 가용성과 확장성 이 두 가지가 실제 암 서버를 쓰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지 않을까. 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세미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요. 질문을 채팅창에 주시면 그 채팅 내용을 보고 답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워낙에 뛰어난 세미나였나요? 윈도우즈 암 관련 지원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서 답변 드리면 윈도우즈 온 암이라고 하죠. WOA라고도 보통 하는데 암 기반의 윈도우즈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애플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애플 이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신경 안 썼습니다. 퀄컴도 신경 안 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애플 이후에는 굉장히 급진전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윈도우즈의 암 디펜던트한 부분들이 보다 더 빨리빨리, 이번에 왜 삼성이 갤럭시북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이런 식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약에 전향적인 생각이 있다면 꼭 퀄컴 칩만이 아닌 다른 칩에도 이제 윈도우즈를 지원하는 파트를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 칩 기반의 윈도우즈 노트북을, 왜냐면 실제 애플이 맥북을 가지고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노트북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노트북 시장이 크게 3파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북도 있고 당연히 윈도우즈 노트북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사실은 구글의 크롬북이 엄청난 또 인기세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되고 재택이 되면서 또 이 크롬북의 점유율이 급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은 윈도우즈 암 노트북을 포기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가 더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암칩은 윈도우즈보다 리눅스는 네이티브로 똑같이 지원합니다.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도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리눅스는 잘 지원했는데 아직 윈도우즈는 그 부분이 열악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윈도우즈에서 그 WSL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라고 하는 리눅스 커널과 윈도우 커널의 통합작용이 요즘 또 굉장히 핫하게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지면서 아마 윈도우즈 암 노트북이 굉장히 또 많이 발빠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소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미나는 언제인가요? 6월 25일 날 다음번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오늘은 다들 왜 그런데요? 였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유로 찾아뵐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